샤랄라 DJ의 데미안 네 번째 이야기 베아트리체. 데미안을 다시 만나지도 못한 나는 방학이 끝날 무렵 XXC로 떠났다. 양친도 함께 따라와서 나를 격려하고는 어느 고등학교의 교사가 감독하는 기숙사에 맡기고는 돌아갔다. 내가 들어간 기숙사가 어떤 곳인가를 만약 양친이 알았더라면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말았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었다. 나는 선량한 아들이 되고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 빗나간 길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없을까 하는 희망과 의문이었다. 밝은 세계에서 양친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야겠다는 마지막 노력은 내 마음속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곧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도 같았지만 결국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견신내가 끝난 뒤의 방학 기간 중 내가 비로소 느낀 기묘한 공허함과 고독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그 공허함, 그 고독함, 나는 그것을 얼마나 되씹었는지 모른다. 정든 고향과 작별을 고할 때는 이상하리만큼 무감각했다. 슬퍼지지 않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누나들은 나를 붙잡고 울었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눈물 같은 것은 아예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때까지의 나는 본질적으로 그래도 선량하고 감성적인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다.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와 금지된 곳으로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생활이 며칠 동안이고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몇 달간의 키가 부쩍 자란 나는 이미 소년다운 귀여움을 잃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키는 컸지만 몸집이 가늘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얼치기의 모습으로는 사랑이나 귀여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으로 나는 세상을 둘러보았다.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막스 데미안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었지만 그에 대한 중호심을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현재의 생활이 병독을 짊어진 것처럼 고통스럽고 비난하게 된 것도 모두 그의 탓이라 생각될 때가 간혹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숙사 생활이 시작된 처음 며칠 동안은 같은 기숙사생들로부터 아무런 사랑도 존경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엉큼한 놈이니 불쾌감을 주는 놈이니 하고 경언했는데 나는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어 일부러 그런 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는 고독 속에 몸을 던졌다. 이와 같은 내 행위는 겉으로는 세상을 멸시하는 남성적인 행위로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우수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발작적으로 엄습하는 그 적들을 나는 당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었다. 동급생들은 그전 학교에 비해 지능이나 학력이 얼마쯤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들을 무시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나와 같은 또래의 동급생을
아주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다. 그런 상태가 1년가량 계속되었다. 11월 초순의 일이었다. 그 무렵에 나는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산책하는 데서 나는 일종의 환희를 맛보았던 것이다. 우울함과 세상에 대한 멸시와 자기 모멸에 가득 찬 환희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안개가 깔린 거리어귀를 거닐고 있었다. 가로수가 늘어선 넓은 한적한 길에 쌓인 낙엽은 저녁 안개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 낙엽을 헤치면서 걸어갔다. 발끝으로 파헤칠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물씬 코를 찔렀다. 멀리 보이는 나무 숲은 안개 속에 숨어있는 유령의 그림자 같았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까? 길가의 가로수 밑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나는 길바닥에 떨어져 꺼멓게 썩어가는 나뭇잎의 냄새를 개걸이 든 것처럼 들이마시면서 사망을 둘러보았다. 내 마음은 이 냄새를 반겨주었다. 아, 내 마음의 공동을 메우는 것은 이 냄새뿐인가? 인생이란 이렇게도 재미없는 것인가? 그때 한 길 저쪽에서 외투의 깃을 세운 사람이 나타났다. 나는 그가 누군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발길을 돌려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그가 말을 건넸다. 야, 이거 싱클레어 아니야? 그는 우리 기숙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알폰스 베크라는 학생이었다.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내 숙부나 뭐나 되는 것처럼 나를 얕잡아 취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호감이 가는 놈이다. 그는 곰처럼 힘이 세고 사나운 놈이라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도 꼼짝 못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언제나 우리 화제의 인물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런 데서 뭘 하고 있었니? 시라도 웃고 있었어? 그는 걸걸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가 어린 후배를 얕잡아 보고 아무렇게나 말을 거는 그런 투였다. 아니야, 시는 무슨 시? 나는 일부러 무뚝뚝한 말로 대답했다. 그는 어른이 너털거리듯이 한바탕 웃어 젖히고는 뭐라고 열심히 짓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이봐, 싱클레어. 이놈이 그 방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을까 하고 나를 염려해 줄 필요는 조금도 없어. 황혼의 안개 속을 이렇게 거닐고 있으면 그런 감정은 저절로 생기는 법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가을의 정서라고나 해둘까? 시라도 한마디 읊어볼까 하는 기분이 되는 심정도 알만해. 물론 그 시는 자연이 죽어간다거나 청춘은 사라진다 하는 종류지. 하인리 하이네처럼 말이야. 난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못 돼. 감상이라는 성격은 내 마음 어느 모퉁이에도 없다는 것처럼 이번엔 얼굴의 표정까지 무뚝뚝하게 만들고 나는 그의 말을 용수철 튕겨내듯이 되넘겨 주었다. 좋아.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한데 이런 날씨에는 포도주라도 한 잔 조용히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함께 해볼 생각은 없니? 혼자 마시는 건 멋쩍은 일이야. 상대가 없던 참에 너가 나타나줬으니 고맙군 그래. 왜? 싫어? 뭐 내가 모범생이 되고 싶어 한다면 나도 억지로 권하진 않겠어. 나는 유혹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얼마 후
우리는 뒷골목의 어느 주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다. 처음에는 마음이 들뜨고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그런 술집에 들어가 글라스를 기울이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몇 모금을 마시고 나니 제법 술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놈이 내 입을 가볍게 만들고 말았다. 마음의 창문이 하나 열리고 바깥 세계의 빛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많이 짓거린 것은 그때까지 한두 번 있었을까 말까한 정도였다. 술이란 놈의 힘을 빌린 나는 할 말 못할 말 모두 쏟아내었다. 그러는 사이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튀어나오고 말았다. 알폰스 베크는 유쾌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마 상당히 흥미를 느꼈던 모양이다. 나는 데비안이 내게 해주었듯이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베크에게 해주는 것이 여간 흐뭇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더니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놈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갇혀있던 이야기를 쏟아놓지 못했던 욕구 불만이 충족되었다는 기쁨으로 부풀어 오른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는 것이 많다고 인정을 받는 것, 더욱이 연장자로부터 상당한 존재라고 인정받는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다.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놈이라고 한 그의 말은 달콤한 포도주의 향기처럼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세계는 새로운 빛깔로 물들여지고 사상의 샘물은 줄기차게 솟아오르며 예지의 불길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쳐 올랐다. 우리가 술을 마신다는 것을 선생이나 동급생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있기도 했으나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흥에 겨워 서로 짓거려댔다.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여 곤란을 느꼈을 정도였다. 화제는 그리스 민족이나 이교도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지고 나중에는 성의 문제까지 다루었다. 베크는 내게 연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성의 감정이니 충동이니 하고 늘어놓았으니 내가 연애를 해도 단단히 한 줄 아는 모양이었다. 나는 난처했다. 연애의 경험 같은 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멋대로 꾸며본 성에 대한 감정의 형태나 그와 비슷한 공상이라면 얼마든지 있었지만 아무리 술의 힘을 빌려도 도저히 그것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다. 여자에 대해서는 베크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게 황홀경에 빠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쉴 새 없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모두가 처음 듣는 신기한 말이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바로 눈앞의 현실에서 당연한 것처럼 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알폰스 베크는 18살이 될까 말까한 아직 소년이었지만 벌써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있었다. 베크의 이야기에서 기억나는 것은 여자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 특별한 것들의 소망이란 사내들의 열띤 시선을 받거나 사랑이나 귀여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건 그래도 정도를 낮춰서 얘기한 거야. 특별한 것들 가운데서도 진짜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것들은 완전한 여자의 값어치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니까 정말 멋있어. 머리들도 영리하지.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는 야겔트 아주머니가 그런 여자야. 그 가게의 카운터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차마 입 밖에 내지도 못할 정도야. 하는 등의 것이었다.
나는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멍청하게 앉아 있었다. 야겔트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다른 것은 미처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그 가게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꿈을 꾸어온 것과 같은 달콤한 일들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과장된 말이긴 했지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연애보다 비속하고 평범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생활이며 동시에 모험이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나이가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베크의 여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이미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놈이 아니라 어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 여느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달 전에 S라는 소년보다는 훨씬 비약된 존재라고 생각되었다. 여하튼 그 당시의 생활에 비하면 모두가 황홀하고 아름다운 꿈의 낙원과 같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모두 금지된 일에 속하고 있었다. 술집에 앉아 있는 것,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부터가 그랬다. 나는 알폰스 베크라는 사탄과 함께 금단의 열매를 건드려 본 것이다. 나는 거기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은 혁명적인 기분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야말로 모험적인 체험이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술집에서 나온 우리 두 사람은 가스등이 희미한 불빛을 던지고 있는 길을 눅눅한 밤바람을 쐬면서 걸어갔다. 한밤중이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술에 취한 기분이란 상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 고통에는 매력이라고나 할까, 감미로움이라고 할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힘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반역과 광년이었다. 생명이고 불길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걸었다. 베크는 걸음을 똑바로 걸으라면서 술의 초심자인 나를 나무랐지만 술의 선배로서 후배를 돌보는 데는 조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머리가 빙빙 돌아 몸을 가누지 못하던 나는 그에게 업혀가다시피 하여 기숙사로 돌아갔다. 마침 현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 죽은 듯이 잠에 빠져 있던 나는 문득 눈을 떴다. 술기운이 가시고 맑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함에 따라 의미를 알 수 없는 비애와 고독이 엄습해왔다. 나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다. 잠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속옷만 입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던 모양이었다. 방바닥에는 옷과 구두가 흩어져 있었고 담배 냄새도 났다. 두통과 구역질과 목이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런 가운데도 전에 볼 수 없었던 정경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고향의 집, 부모, 누나들, 화단 등이었다. 조용하고 아늑하던 옛날의 내 침실도 보였다. 라틴어 학교도, 거리의 시장도, 데미안도, 견실내 수업도 모두 떠올랐다. 모두가 밝고 아름다웠으며 빛나고 있었다. 모두가 거룩하고 깨끗하며 멋이 있었다. 어제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이 눈에 떠올라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은 사라지고 저주받은 것이 되고 말았다. 그 저주받은 것들은 날 좁은 세계로 몰아넣고 노려보고 있었다. 옛날의 황금시대, 천국에서 생활하던 소년 시절부터 내 양친에게 받은 모든 그리운 것, 정성과 애정이 어린 어머니의 키스 하나하나,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경건한 일요일 아침, 화단의 꽃송이 하나하나. 만약 신의 사도들이 나를 붙잡아 교수대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신전을 더럽힌 인간의 쓰레기라고 체념하고 기꺼이 따라갔을 것이다. 교수대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의 정경이었다. 세상을 무시하고 두 손을 흔들면서 자연을 활보하였던 나. 지성을 자랑하고 막스 데미안의 사상에 흡수되어 완전히 동화되었던 나. 그런 내가 인간의 쓰레기로, 주정뱅이로, 욕망을 누르지 못하는 광포한 짐승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애정에 가득 차 있던 화원에서 나온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하던 내가 이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내 귀에 내 웃음소리가 들린다. 고주망태가 된 주정뱅이의 힘없는 웃음소리다. 등신처럼 까닭없이 터뜨리는 웃음소리다. 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웃음소리지만 듣고 있자니 은근히 화가 난다. 이것이 나라는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 거의 쾌락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만큼 나는 오랫동안 걸쳐 무감각한 생활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은 비난하고 어두운 한쪽 구석에 밀어붙여진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때문에 내 영혼은 자학과 자책, 불안과 공포 등의 감정까지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어떻다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감정의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타오르는 불길이 있고 맥박치는 심장의 고동이 있었다. 어둡고 비참한 혼란 속을 방황하면서도 나는 어딘가 모르게 속박에서 풀려나는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다. 얼어붙은 대자연에 따뜻한 봄의 입김이 뿌려지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마음을 싸고 있는 외형적인 내 육체는 전락의 길을 줄다름치를 하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 학교의 술친구들은 하두가 멀다 하고 술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그러고는 도깨비 소동을 벌였다.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제일 어렸지만 얼마 안 가서 술집에만 들어가면 주정을 부리는 명물이 되고 말았다. 내일은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마시고 보자는 주당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기 때문에 내 인기는 언제나 절정을 고수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악마들과 한패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어두운 세계를 주름잡는 멋있는 놈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러한 환경 속에 몸을 던졌지만 나는 서글픈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멸적인 난맥 상태에서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나날이 거듭되는 가운데 기숙사생들로부터 왕촌이 멋쟁이니 악마 같은 놈이니 머리가 겁나게 잘 돌아가는 아주 재미있는 놈이니 하는 찬사를 받으면서도
내 영혼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 때문에 가슴을 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지만 어느 일요일 아침 술집에서 나왔을 때 나는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는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일요일에 나들이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은 아이들의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다. 모두가 밝고 즐거운 얼굴이었다. 음산한 술집의 더러운 테이블에 둘러앉아 맥주를 엎지르면서 술기운을 얻어 가벼워가지고 대담해진 혀끝을 거침없이 놀려대던 내가 아닌가. 그러나 때로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나를 힐책하는 또 하나의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비웃던 일체의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나 자신의 영혼 앞에, 과거 앞에, 어머니 앞에,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이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고독과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기야 술집에만 들어가면 왕초로 통했고 아무리 성미가 고약한 놈이라도 감탄시킬 만한 독서를 갖고 있기는 했다. 선생이나 학교, 양친, 교회 등에 대해서 내 의견을 털어놓는다 하면 그 독서를 종횡무진으로 휘둘러 용기와 재치를 과시했다. 그러나 술친구들이 여자에게 가는 데는 절대로 끼어들지 않았다. 때문에 술판이 끝나면 나는 언제나 외톨이가 되는 것이었다. 성격적으로 보아 나는 바람기가 다분히 있는 남봉꾼이 틀림없고 그 남봉을 부릴 용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성에 대한 사랑과 동경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것이 나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사실 나는 그러한 사랑과 동경을 거의 절망적인 것으로 보고 가슴을 태우기만 했던 것이다. 나 이상으로 감성적이고 나 이상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기 쉬운 놈은 없었다. 나 이상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놈은 없었다. 가끔가다 내 앞을 지나가는 젊은 여자들을 볼 때가 있는데 순결하고 명랑하고 우아한 그 모습은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깨끗하고 멋있는 꿈이 되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하기 때문에 내게는 도저히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존재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야겔트 아주머니의 문방구에도 얼마 동안은 가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알폰스 베크의 말이 머리에 떠올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 친구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꼈고 또 그런 내가 그 일당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그 당시 마구 술을 퍼마시고 난장판을 벌이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었던가?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포도주든 맥주든 조금만 마셨다 하면 다음날 아침 잠에서는 깨어나도 술에서는 깨어나지 못했다. 숙취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나는 술이 약했다. 그런 술을 왜 마시는가? 내 주변의 모든 여건이 강압과 강제로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내 신상에 어떤 이변이 닥쳐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분출구를 찾는 마음의 소용돌이는
내성적인 성격이기에 오히려 뜨겁고 격렬하여 외계의 자극이나 도움이 없이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았으며 간혹가다 찾아드는 이성애의 동경, 대상이 없는 연심에 불안을 느꼈던 것이다. 내가 무엇보다도 아쉬워하는 친구가 없다는 것,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얼굴을 맞대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동급생은 두어 명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얌전한 패들이라 의식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었다. 내 악업이 벌써 옛날에 드러나 이마에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불량소년, 그것도 악마 이상으로 바람기가 있는 불량소년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몇 번인가 엄한 벌을 받았으며 그러다가 결국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리라는 것이 일반의 정평이었다. 나 자신도 그것은 알고 있었다. 나는 선량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런 상태가 오래 계속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눈가림으로 그럭저럭 명맥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신은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따라서 우리를 자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한다.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당시 신이 나와 함께 걸은 것은 그 길이었다.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길이었다. 나는 지금 마슬로 옥매인 내가, 몽상가인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안에 떨면서 어둡고 불결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 피로에 지쳐 무거운 다리를 끌고 걸어가는 것이다. 더럽고 끈적끈적한 것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사이를 지나 맥주와 컵과 독설로 밝힌 밤을 넘어가는 길이다. 연심이 향하는 대로 여자를 찾아가다가 악취가 풍기는 수렁에 빠져 버리는 꿈이 있는데 내 경우가 그렇다. 여자를 찾아 쓰레기나 그 밖에 오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뒷골목의 어두운 길을 밤새도록 헤매는 것이다. 그 길 끝에는 고독이 있다. 술 냄새와 여자의 환상 뒤에는 달갑지 않은 이 고독이 찾아온다. 무자비하리만큼 위험 있는 에덴의 문지기가 내가 미처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굳게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거기서 자기 자신의 향수가 시작된다. 사감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XXC에 왔다. 아버지가 최초로 불시에 내 앞에 나타난 순간 나는 흠칫하는 충격과 함께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 두 번째로 사감의 경고 편지를 받고 왔을 때는 겁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하는 아버지의 말을 한쪽 귀로 흘려버렸던 것이다. 집에서 걱정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내 사람이 돼달라고 애원하는 말에도 태어나기만 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만약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가문의 불명예이기도 하지만 퇴학 처분을 하도록 학교 당국에 의뢰하고 가마원에 집어넣겠다고 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아버지는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버지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에게는 내 마음으로 통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다.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하고 생각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가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었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나 자신으로서 어떤 인간이 되건 어떤 길을 걷건 상관없는 일이었다. 술집에 진을 치고 맘대로 열을 내는 기묘한 방법으로 나는 이 세계와 싸우고 있었다. 감탄할 만한 것이 못 되는 이 방법이 항의와 반항의 형식이었다. 이와 같이 나 자신을 전락의 길로 몰아넣으면서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이상,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다 높은 사명을 주지 않는 이상, 나 같은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로 인해 세상이 손해를 입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불쾌하게 넘겼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보다 키는 더 컸지만 살이 쑥 빠지고 핏기를 잃은 얼굴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양쪽 볼은 움푹 패어 있었기 때문이다. 거슴츠레한 눈은 아예 빛을 잃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끼기 시작한 안경과 코 밑에 보송보송하게 돋아난 수염이 어머니의 눈을 더욱 놀라게 했다. 누나들은 한쪽 구석으로 몰려가서 키득키득 웃고 있었다. 모두가 내 비위를 건드리는 것뿐이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때도 불쾌감을 누를 수가 없었고 몇 사람의 친척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그랬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불쾌한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억이다. 내가 철이 들고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애정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의 중요한 축제일이었다. 그리고 양친과의 연결이 새로워지는 밤이었다.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가 불쾌하게만 생각되었던 것이다. 예년대로 아버지는 성서를 펼쳐들고 거기서 그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구절을 읽고 있었다. 누나들이 선물을 쌓아놓은 테이블 앞에 화려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것도 예년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전과 같지 않았다. 어머니도 슬픈 얼굴이 되어 있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불쾌하게 느껴졌다. 선물도, 축복도, 누가복음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모두 싫었다. 모두가 내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밖엔 생각되지 않았다. 벌꿀을 넣고 만든 과자는 달콤한 향기를 풍기면서 지금은 이미 옛날의 환상이 되어버린 갖가지 추억을 생각나게 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전나무의 향긋한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옛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지겨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나는 신에게 빌었다. 겨우내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다. 교단 평의에는 내게 엄한 계고를 내리고 제명 처분하겠다고 위협했다. 어차피 끝장이 나고야 말 것, 멋대로 해봐라,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나는 막스 데미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라기보다 원한을 품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데미안과는 만나지 않고 있었다. XXC에 학교로 옮겼을 무렵 2번가량 편지를 냈는데 회답이 없었다. 그래서 방학 때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이다.